이혼한 지 7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건네받은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오면 꼭 전해달라고 맡겨뒀다는 그 상자 속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말로는 못했던 미안함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 한 줄의 의미를 알게 된 순간 저는 5천만 원보다 무거운 선택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마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2세 박남희입니다. 올해 봄 35년을 다니던 은행 격리 일을 정년보다 조금 일찍 그만뒀어요. 마지막 날 책상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출근해서 전표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식당 골목으로 걸어가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고도 기쁘다기보다는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먼저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고요함만 가득했어요. 신림동 빌라 2층, 방 2칸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는 벌써 7년이 지났지만 가끔 냉장고 문을 열 때면 예전처럼 두 사람 분량을 생각하는 버릇이 남아있더라고요. 김치통 하나, 반찬 몇 개만 있어도 되는데 자꾸 많이 사게 되는 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혼자만의 식탁 때문이었어요. 퇴직 후 처음 며칠은 그나마 할 일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수령 신청도 하고 건강보험료 감면 서류도 챙기고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이면 끝났고 그 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는 6시를 가리키는데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이불 속에서 한참을 더 누워있게 됐어요. 예전엔 분 단위로 쪼개서 써야 했던 시간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느리게 흘러갔어요.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국수라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양념을 해도 맛이 없더라고요.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다가 요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시 채널을 돌리곤 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2시쯤 되면 졸음이 왔고 소파에 누워 눈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4시가 넘어 있었어요. 깨어나서 창밖을 보면 햇빛이 기울어 있고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은 더 외로웠어요. 밖에 나가 간단히 사 먹을까 생각도 했지만 혼자 식당에 앉는 게 왠지 쓸쓸해 보일 것 같아 그냥 집에서 해결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찌개를 끓이거나 김치에 밥 한 공기만 비벼 먹는 날도 많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8시쯤 됐는데 아직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또다시 TV를 켜고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 존재감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다닐 땐 동료들이 저를 부르고 업무 처리를 맡기고 점심 약속도 잡았어요.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 책임감이 때론 무겁기도 했지만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제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어요. 전 남편 생각도 자주 났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 결정은 제가 먼저 했지만 그래도 3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잠자코 듣기만 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어요. 저도 참다 결국 먼저 이혼을 꺼냈고 그 사람은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미련이 없구나.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혼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만 남았어요.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없었고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되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다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은 예전에 쓰던 가계부를 꺼내봤어요. 결혼 초부터 빼곡히 적어놓은 수입과 지출 내역들이 있었어요. 월급이 얼마였고 애들 학원비가 얼마였고 명절 때 시댁에 얼마를 보냈는지까지 다 기록돼 있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게 직업이었으니까요. 근데 가계부를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지출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사람 것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돈도 마음도 서로 따로 관리하게 된 게 그걸 보면서 이혼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퇴직금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4,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걸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 정도 나왔고 관리비에 생활비 쓰면 빠듯했어요. 아껴 쓴다고 해도 10년, 15년 뒤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밤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도 아침은 어김없이 왔어요. 또 하루를 살아야 했고 또 시간을 채워야 했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을 봤어요. 다들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고르는데 저처럼 혼자인 분도 있고 남편과 함께 온 분도 있었어요. 부러웠어요.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본다는 게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상의한다는 게 저는 혼자 필요한 것만 담아 계산대로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 초에 쓰던 건데 앞장에는 두 사람의 꿈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 카페 하나 차리기, 제주도 여행 가기, 노후엔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함께 늙어가면서 천천히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새 수첩은 먼지 쌓인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고 꿈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어요.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퇴직도 했고 이혼도 했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다는 생각에 자책하게 돼요.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서 그런지 감정을 정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전 남편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35년이라는 숫자는 장부에 적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운 것도 아닌 묘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숫자처럼 정리되지 않은 마음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지워야 할지, 아니 지워야 하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료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계를 보니 4시 반쯤 됐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33으로 시작하는 낯선 지방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광고 전화가 워낙 많아서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고 정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박나미님 맞으신가요? 춘천에 있는 늘 푸른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순간 멈칫했어요. 저와는 관계없는 곳인데 왜 거기서 제게 전화를 했을까? 혹시 잘못 걸린 건 아닐까 싶었어요. 네, 제가 박나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상대방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어제 저녁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중이신데 의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다 보니 박나미님 성함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라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요양원에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김정수 어르신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김정수,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요양원에 있었다는 사실도 제 이름과 번호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분이 제 전 남편이에요. 근데 저희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왜 제 번호가 남아있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듯 말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입수하실 때 작성하신 서류의 보호자란에 박나미님 성함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분 연락처는 없으시고요. 전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자식도 없었고 형제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7년 동안 저는 그 사람과 완전히 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이름이 거기 남아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지금 춘천 시내 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식이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뇌졸중, 중환자실, 의식불명. 그런 단어들이 현실감 없이 들렸지만 동시에 무겁게 다가왔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말했어요. 일단 병원 측에서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데 가족분이 안 계시니까요.
가능하시면 한번 오셔서 상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주소와 담당 의사 이름을 알려줬고 저는 멍하니 메모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7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이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을 거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혼자 요양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제 번호를 지우지 않았을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서로 연락도 끊었어요. 그런데 요양원 보호자란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번호를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혹시 그 사람도 저처럼 완전히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두부 한 모와 김치를 꺼내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전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다가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김도 처음엔 세차게 올라오다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김치찌개 국물에서 김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서도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단단히 쌓아 올렸던 무관심이라는 벽이 그 전화 한 통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혼했으니 상관없다고, 이제 남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막상 그 사람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았어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춘천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내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봤자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메모해둔 병원 주소를 다시 봤어요. 춘천 시내, 중환자실, 담당 의사 이름. 글씨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직하고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과거가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결혼 초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 좁은 부엌에서 함께 밥을 해먹던 기억,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 산책하던 모습들. 그때는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익숙했던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말이 줄어들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내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과연 저는 내일 아침 춘천행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더니 눈밑이 퀭해져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아 또다시 고민했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바로 가지 않을 이유를 만들며 하루를 버텼지만 결국 다음 날 아침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여벌 옷 한 벌만 넣었어요. 당일치기로 다녀올지 하룻밤 묵을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직도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로비 문을 밀고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 말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고 길거리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혹시 전화가 다시 올까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7시 20분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갔어요. 터미널에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고향에 가는 듯한 어르신들로 붐볐어요. 저는 매표소에서 춘천행표를 끊었어요. 9시 출발, 11,500원이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엔 젊은 남자가 앉았고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서울 시내가 점점 멀어졌어요. 빌딩들이 지나가고 한강이 보이고 어느새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착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 그 사람이 의식이 없다면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죠. 그냥 얼굴만 보고 올까요? 휴게소에 잠깐 들렀을 때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셨어요. 뜨거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버스에 올랐고 1시간쯤 더 가니 춘천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들이 둘러싸인 도시였고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 보였어요.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반쯤이었어요.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병원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어딘가 정겨운 느낌도 들었어요. 작은 카페들, 오래된 빵집, 주택가 골목들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이 도시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혼자 이 거리를 걸었을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중환자실 위치를 알려줬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들 옆에 앉아 담당 의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제가 보호자라고 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뇌졸중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입니다. 응급 처치는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짧게는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이라 10분 정도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고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기 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어요. 여러 개의 침대가 있었고 각각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한 침대 앞에 멈춰 섰고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예전의 무뚝뚝함도 고집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마르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손은 침대 난간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는데 핏줄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말랐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가슴만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고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이렇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어깨가 넓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존재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동안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걸 몰랐던 거겠죠.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태였고, 저는 난간을 잡은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어져 있었어요. 일하느라 고생한 손이었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엔 경비일도 했다고 들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한때는 그 손이 제 손을 잡았었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씀 걸어보세요.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랜만이에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제 번호를 남겨뒀어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10분이 금방 지나갔고 간호사가 이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을 봤어요.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고 의식은 없어 보였어요. 중환자실 문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멀었던 건 아니었어요. 분명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시선이 엇갈리고 마음이 다쳤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멀어진 거라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요양원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택시를 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오래 묵힌 시간의 기운이 느껴졌고 안내를 따라 조용한 방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방이었어요.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이 전부였어요.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고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혼자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끝까지 제 이름을 지우지 않았을까요? 요양원 방을 둘러보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도 되는 걸까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그게 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려던 순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나미님, 잠깐만요. 저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간호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제게로 다가왔어요.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김정수 어르신께서 오래전부터 혹시라도 누가 오면 전해달라고 맡겨두신 거예요. 간호사 손에는 낡은 종이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신발 상자만 한 크기였고 테이프로 여러 번 덧붙여 봉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오래전부터 혹시라도 누가 오면 전해달라고 맡겨둔 상자라며 작은 종이 박스를 건넸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꼈어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애매한 무게였어요. 언제 맡기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2년 전쯤 됐을 거예요. 처음 입소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시면서 꼭 박나미님께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상자에는 서툰 글씨로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펜으로 쓴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박남이라는 세 글자가 상자 윗면 한가운데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봐왔던 필체였거든요. 가계부에 가끔 메모를 남길 때 명절 봉투에 이름을 쓸 때 보던 그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하려고 애썼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몰라요. 어르신께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박나미님만 열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편지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물건일까요?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상자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늘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는데 아마 박남이 님이셨나 봐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기다렸다고요. 저를요. 이혼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요양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상자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혹시 망가질까봐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걸었어요. 택시를 타고 춘천 터미널로 갔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상자를 만지작거렸어요. 지금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차 안에서 열기엔 너무 사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서울행표를 끊었어요. 30분 후 출발하는 버스였어요. 대합실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그 글씨를 계속 쳐다봤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울렸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어요. 상자 안에 뭐가 있을지 상상해봤어요. 혹시 사과 편지일까요? 아니면 함께 찍었던 사진들일까요? 결혼 반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열면 울 것 같아 상자는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채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옆에 뒀어요. 가방 안에서 상자의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보였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춘천 시내가 점점 멀어졌어요. 올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올 때는 긴장되고 불안했다면 지금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산들이 지나가고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었어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옆자리 승객은 졸고 있었고 앞좌석에서는 아이가 칭얼거렸어요.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끼어 있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담당 간호사가 상태를 알려줬어요. 아직 의식은 없으시지만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안정적이라는 말이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터미널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꼭 안고 섰어요. 상자가 눌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신림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불을 켜니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이제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열어야 할까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목이 말랐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몸이 피곤했어요. 소파에 앉아 상자를 다시 봤어요. 조명 아래에서 보니 상자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모서리가 조금해지고 색이 바랬어요. 테이프도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상자를 열지 못한 채 불을 켠 거실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상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어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상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기가 무서울까요? 안에 뭐가 있든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이혼도 했고 7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손이 떨려서 상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열었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져 나올까봐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애써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온 마음의 벽이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상자 위에 적힌 제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서툰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세 글자. 박남희.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침에 망설이며 집을 나섰던 일,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던 일, 중환자실에서 그 사람을 봤던 순간, 요양원 복도에서 상자를 받았던 기억. 모든 게 선명했지만 동시에 꿈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는 이제 10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상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저는 여전히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상자를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서랍 깊숙이 넣어둘까요?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됐을까요? 상자를 받은 뒤로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상자를 열지 못한 채 서랍에 넣어뒀다가 다시 꺼내 식탁에 올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매일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도 악화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왠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박남희님, 춘천중앙병원입니다.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김정수 어르신께서 오늘 오전 11시 20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뒤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이미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혼한 사이인데 제가 장례를 치러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병원 영안실 위치와 장례식장 정보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중환자실에서 봤을 때도 살아계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실 알고 있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깨어나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춘천으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엔 검은색 옷을 챙겨 입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간소하게 해야 할까요? 조문객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작은 식장이었고 벌써 빈소가 마련돼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그 사람은 젊은 모습이었어요. 아마 60대 초반쯤 찍은 사진인 것 같았어요.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저는 조문객인지 가족인지 모를 위치에서 조용히 국화 한 송이만 내려놓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일어나서 영정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례 기간 동안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요양원에서 몇 분이 오셨고 병원 관계자 한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상주처럼 앉아 있으니 다들 저를 부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했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밤에는 식장 옆 작은 방에서 잤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3일장으로 치렀어요. 발인 날 아침 운구 차량이 왔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화장장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보내드리는 게 맞나?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마지막이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은 함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담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납골당에 모시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쳐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를 보호자로 생각했구나. 이혼했어도 헤어졌어도 여전히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칠간 비워뒀던 집이 냉랭하게 느껴졌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상자를 꺼냈어요. 이제는 열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상자를 앞에 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오래된 테이프라 쉽게 떨어졌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을 때 먼저 나온 건 낡은 수첩과 끊긴 영수증들이었고 그 아래에 얇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니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이혼한 해부터였어요. 남이 오늘 날씨 맑음. 잘 지내고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을 쳤어요. 계속 넘겼어요. 매달 한두 번씩 적은 것 같았어요. 남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오늘 은행 앞을 지나갔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영수증들도 있었어요. 약국 영수증, 병원 영수증, 식비 영수증.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왜 이걸 모아뒀을까요? 혹시 제가 필요할까봐 증거로 남긴 걸까요? 그 아래 봉투를 꺼냈어요.
얇은 갈색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신보험 증서와 최근까지 납부된 보험료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증서를 펼쳐봤어요. 1998년 가입.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든 보험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매달 보험료 내역을 봤어요. 이혼 후에도 꾸준히 납부됐더라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어요. 수익자란을 봤어요. 수익자란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면서 저는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남희.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은 수십 장의 서류 중 제 이름만 지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럴 기회는 많았을 텐데요. 증서를 다시 봤어요. 가입일, 만기일, 보험 금액, 수익자, 모든 게 선명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언젠가 제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말로는 못했던 미안함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아마 건강이 안 좋을 때 쓴 것 같았어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증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수첩도 덮었어요. 상자에 다시 담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까요?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혼했는데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제게 주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뒀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자 속 보험 증서와 수첩을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5시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밝아왔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시계는 8시를 가리켰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금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고 필요한 서류만 보내면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 확인 후 일주일 정도면 지급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였어요. 서류만 준비하면 5천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수익자 변경 이력은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없습니다. 가입 당시부터 박남희님으로 등재돼 있고 한 번도 변경된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상담원은 괜찮다며 천천히 결정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수첩을 다시 펼쳐 날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18년 4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 남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남이 생일이다. 예전엔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지금은 뭘 먹고 있을까? 2019년 3월 신림동 쪽을 지나갔다.
혹시 마주칠까봐 긴장했다. 보고 싶었지만 또 피하고 싶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수첩에는 제 근황을 혼자 추측해 적어둔 기록과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 남이가 퇴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35년이나 다닌 직장인데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는 연락을 끊었는데 제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걸까요? 아마 공통으로 아는 누군가를 통해 들었나 봐요. 2022년 봄, 요양원에 들어왔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남이는 건강한지 궁금하다. 2023년 여름, 보험료 납부했다. 남이에게 남길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2024년 가을, 창밖 단풍이 곱다. 남이와 함께 보고 싶었던 풍경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봤어요. 말로는 못했던 미안함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다. 이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 사람은 평생 말이 없었어요. 감정 표현도 서툴렀고 사과도 잘 못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답답해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대화가 없으니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수첩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방법을 몰랐던 거죠. 말 대신 보험료를 냈고 사과 대신 수첩에 기록을 남겼어요. 서툴렀지만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앞으로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받는 게 맞았어요. 그 사람도 그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돈을 받으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난 시간도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는 느낌이었어요. 보험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 후에도 저를 잊지 않았어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수첩에 기록을 남기면서 제 안부를 궁금해했어요.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면서도 언젠가 제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을 거예요. 그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 사람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7년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 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정리한다는 게 뭘까요? 잊는 걸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잊으려고만 했어요. 기억을 지우고 감정을 묻고 없던 일처럼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아니었나 봐요. 저는 서류를 보내지 않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전화했어요. 죄송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큰 금액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 돈은 아직 제 장부에 적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루며 살았지만 이 숫자만큼은 계산할 수 없었어요. 받으면 편해지겠지만 뭔가 잃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 진짜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어 상자를 다시 봤어요.
수첩과 보험 증서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 어쩌면 평생 꺼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제 더 이상 미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미안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용서한다기보다는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서툴지만 사랑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시간도 그렇게 흐르겠죠. 상처도 후회도 언젠가는 다 흘러가겠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어요. 저는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요. 숫자로만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보려고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롭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소중히 쓰려고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취미도 찾아보고 사람들과도 만나보려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있나요? 미뤄둔 감정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각자 최선을 다했다는 걸요. 그게 진짜 정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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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요?